1893년 겨울, 후난성 샤오산 논두렁 사이의 가난한 집에서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마오쩌둥. 아버지는 엄했고 소년은 낮에는 집안일을 돕고 밤에는 책을 보았습니다. 14살에 치러진 맞선. 결혼은 거부하고 공부를 하겠다며 집을 뛰쳐나와 버립니다. 농부의 아들은 그렇게 책과 거리에서 자라납니다. 북경에 올라간 청년 마오는 베이징대 도서관 사원으로 일하며 서양 사상을 닥치는 대로 익힙니다. 누가 세상을 움직이는가? 라는 질문은 농민으로 수렴되었고 그는 그 답을 행동으로 바꿉니다. 바로 공산당 창당, 조직, 선전, 그리고 전쟁. 국민당과의 국공내전은 길고 피로웠으며 결국 공산당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1949년 10월 1일 천안문. 중화인민공화국, 그의 목소리가 곧 국호가 되던 날, 대륙이 흔들렸고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분열의 대륙이 하나가 됐다. 그날 그는 영웅의 얼굴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세우는 일과 나라를 발전시키는 일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더 빨리, 더 크게, 더 높게를 외쳤고 그것은 곧 대약진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오쩌둥은 짧은 기간에 후진농업국에서 선진공업국으로 탈바꿈한 소련의 발전 경로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집집마다 뒷마당에 용광로가 피어오르고 숟가락과 농기구까지 녹여 철을 뽑았습니다. 또한 참새를 없애면 수확이 는다며 해충 4가지 방면을 외쳤지만 참새가 사라지자 메뚜기 떼가 들판을 뒤덮고 식량의 생산량은 형편없었습니다. 보고서는 부풀려지고 창고는 비어갔습니다. 그리고 굶주림이 닥쳐옵니다. 학자들의 추정은 엇갈립니다. 3천만 명, 4천만 명, 5천만 명. 어떤 연구는 6천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숫자가 어디에 멈추든 이름은 하나였습니다. 정책 실패가 낳은 초대형 참사. 실패는 더 거친 파도로 돌아왔습니다. 1966년 문화대혁명. 문화대혁명은 표현과 정반대로 자국의 문화를 파괴한 대규모의 반달리즘이자 절대 반복되어선 안 될 문화 대파괴였습니다. 거리엔 붉은 완장이 넘쳐나고 벽엔 대자보가 겹겹이 붙었습니다. 낡은 것을 없앤다며 거리의 이름을 바꾸고 서가의 책은 불꽃으로 사라졌습니다. 교실은 법정이 되었고 스승과 제자가 서로 고발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도록 강요당했고 청소부들이 환자를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장, 학교, 가정, 일상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이 혼돈의 시대에 그는 중국의 신이 되었습니다. 1968년 마오쩌둥이 노동자들에게 망고 한 상자를 보냅니다. 단지 과일이었지만 사람들은 성물처럼 묻혔습니다. 망고를 밀랍으로 건떠 유리 진열장에 안치하고 망고를 삶은 물을 서로 돌려가며 은총의 물이라 불렀습니다. 공장 벽엔 노란 과일 포스터가 끝없이 복제되었습니다. 손길도 성물이 되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마오쩌둥과 악수한 사람들은 며칠 동안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먼 친척이 찾아와 그 손을 한 번만 잡게 해달라며 줄을 섰습니다. 한 인간의 체온이 신격 온도로 치솟는 장면이었습니다. 샤오산의 시골 소녀는 전쟁의 승자, 국가의 창건자, 그리고 신격화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4년 서양 의학을 공부하고 당 중앙의료기관에서 고위 간부를 돌보던 젊은 의사 리주수이 마오쩌둥의 주치의 제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하루는 마오쩌둥의 맥박과 호흡, 생활 패턴과 행동, 모든 것을 곁에서 기록하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저희는 리주스의 회고록과 기록을 주된 창으로 마오쩌둥의 사생활을 살펴보려 합니다. 리주스이가 처음 마오쩌둥을 만났을 때 받은 인상은 뜻밖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국가의 아버지, 군중 앞에서의 위험 있는 모습. 하지만 가까이 다가서자 리주스이는 놀랐습니다. 마오쩌둥의 치아는 누렇게 썩어 있었고 잇몸에는 고름이 흘렀습니다. 입 안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했고 잇몸 사이에는 오래된 찌꺼기가 끼어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칫솔은커녕 태어나서 한 번도 양치질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대신 매일 아침 마시는 차로 입을 헹구는 게 전부였습니다. 고급 녹차를 입안에 머금고 몇 번 씹듯이 각을 하여 뱉어내는 것이 양치라 불렀습니다. 리주스이가 정중히 양치질을 권하자 마오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호랑이는 이빨을 닦지 않아도 날카롭다. 내가 왜 닦아야 하나? 그의 이빨은 충치로 썩어 있었고 어금니 몇 개는 흔들려 금방이라도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리주스이는 발치를 권했고 마오는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를 닦기를 거부했습니다. 의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위생 불감증. 리주스이는 충격을 받습니다. 중국 최고의 권력자가 구강 상태가 이 정도라면 그의 침실은 어떠할까? 그리고 마오의 또 다른 사생활 안에는 오직 그만의 기묘한 법칙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밤의 문화였습니다. 리주스와가 곁에서 본 마오의 침실은 그곳은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자 비밀리에 운영된 선발 시스템의 무대였습니다. 마오쩌둥의 곁에는 경호 책임자 왕둥싱, 그들의 임무는 단순한 경호나 일정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도자의 눈에 젊은 여성들을 물색해 데려오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기준은 놀라울 만큼 구체적이었습니다. 첫째, 반드시 젊어야 한다.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둘째, 학력이 낮고 세상 물정이 어두워야 했다. 셋째, 무엇보다도 순종적이어야 했다. 정치에 눈뜬 여성은 순수성을 잃었다며 배제되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성인이 된 여자는 눈치가 빠르고 속셈이 많다. 나는 순수한 시골 소녀가 좋다. 즉 그가 말하는 순수함은 사실상 비밀을 지킬 수 있는 무지였고 자연스러움이란 말은 곧 철저한 순종을 뜻했습니다. 이렇게 선발된 여성들은 밤마다 열리는 무도회로 불려갔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댄스 파티였지만 실제로는 일종의 시험장이었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젊은 여성들이 춤을 추면 마오는 커다란 노트를 들고 홀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마음에 드는 여자의 이름을 적었고 잠시 후 주문을 하듯 단호하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름이 호명된 여성은 즉시 침실로 향했습니다. 리주스이는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곳은 공중의 선발 의식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황제의 후궁이 아니라 한 남자의 침대가 목적지였다. 무도회에서 이름을 불리는 순간 선택된 여성은 곧장 침실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또 다른 시험이었습니다. 마오는 늘 한 권의 책을 건넵니다. 고대 중국의 성교 지침서 소녀경. 그 안에는 여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혹은 여성이 어떻게 지도자를 향해 봉사해야 하는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책을 받아들고 마치 교과서처럼 숙지해야 했습니다. 마오는 평범한 스킨십으로는 만족되지 않았고 그는 늘 새로운 자극을 원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수치심을 시험하듯 기묘한 자세와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들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권력의 침실에서 쓰이는 도구가 된 셈이죠. 흥미를 잃는 순간은 잔인했습니다. 그의 시선에서 벗어난 여성은 그 자리에서 폐기되는 존재가 되었고
다시는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 기괴한 일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침대를 정리하던 젊은 남자 하인이 마오의 손에 이끌려 침실로 끌려갔습니다. 마오는 남녀 성별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에게 새로운 방식의 자극 찾기를 원했을 뿐. 이 장면을 목격한 리주수이는 경악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위생관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은 평생 목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리주수이가 샤워와 소독을 권했을 때 마오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내가 왜 씻어야 되나? 나는 이미 여자의 몸속에서 씻고 있는데 더 이상 무슨 소독이 필요하겠나?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성기를 씻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욕조에 몸을 닦는 기록도 없었고 하인들이 젖은 수건으로 그의 몸을 닦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병. 마오는 트리코모나스라는 성병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거부했고 침실을 찾은 수많은 여성들에게 병을 옮겼습니다. 더 기이한 건 여성들조차 이 병을 치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주석과 함께하는 증거다. 내 몸에 그분의 흔적이 남아있다. 성병마저 훈장이 되고 고통조차 자랑스러움이 되는 현실. 그것이 마오쩌둥의 침실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기괴한 규칙입니다. 그에게 여성과의 관계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었고 마오쩌둥은 그것을 건강 비결이라고 믿었습니다. 젊은 여성과 함께해야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권력도 오래 지속된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 집착은 때로는 더 기괴한 방향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마오는 유독 젊은 유부녀들에게 강한 집착을 보였습니다. 한 번 눈에 든 여자는 설령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경호원 왕동식은 남편을 불러내 이혼하라고 종용했고 결국 여자는 마오의 침실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심지어 지방 시찰 도중 마음에 든 여성이 있으면 즉석에서 이름을 수첩에 적어두었습니다. 남편이 있던 없던 그건 중요하지 않았고 마오가 원하면 그 순간 모두 가정이 무너집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일부 간부들이 직접 자신의 아내를 상납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오의 총애를 얻기 위해서 또는 권력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바친 것이죠. 가정은 단숨에 파괴됐고 개인의 삶은 정치적 거래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중국 인민의 눈에는 위대한 수령이었지만 그 장막 안에서 그는 욕망과 집착에 휘둘린 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 마오쩌둥은 이미 70대 중반을 넘기는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여전히 젊고 강인한 혁명가로 보이길 원했죠. 그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양쯔강 수영 퍼포먼스였습니다. 1966년 여름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을 불러 모은 뒤 거대한 양쯔강에 몸을 던집니다. 당시 그의 나이 72세. 주변에서는 위험하다고 만류했지만 그는 의기양양하게 강을 헤엄쳤습니다. 수영 시간은 무려 1시간에 달했고 이 퍼포먼스는 곧바로 전국으로 퍼져 수령님은 늙지 않는다라는 신화를 강화했습니다. 이 시기 마오쩌둥의 가장 큰 고민은 발기부전이었습니다. 리주수이에게 마오쩌둥은 끊임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80대에도 여전히 건강하게 성생활을 할 수 있는가? 마오는 효과가 있다 싶으면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녹각을 푹 고아 마시며 이게 최고야 라고 했고 효과가 시원치 않으면 곧바로 인삼을 갈아 마셨습니다. 보양식, 탕약, 민간요법, 정력에 좋다는 말이 들리면 그날 밤 구에 바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처방 자체를 바꿉니다. 약보다 빠른 약이 있다. 그가 믿은 최후의 정력제는 젊은 여성과 함께 잠자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많은 여성을 불러들였고
그 집착은 병적에 가까웠습니다. 이 시기 마오쩌둥의 아내 장칭과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장친은 배우 출신답게 늘 국민들 앞에 서길 원했고 중국의 퍼스트 레이디로 권력을 행사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마오는 장칭을 침실에서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그녀는 정치적 동지였을 뿐 사적인 공간에서는 선택되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힌 장칭은 결국 다른 방식으로 복수를 합니다. 바로 문화대혁명 속에서 정치적 칼날을 휘두르며 수많은 경쟁자를 숙청한 것입니다. 리주스이는 장칭에 대해 쓸쓸히 적었습니다. 장칭은 마오쩌둥의 아내였지만 그의 침실에서는 단 한 번도 권력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그녀는 거리와 무대에서 복수를 택했다. 시간이 흘러 1976년 9월 9일 마오쩌둥은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공식 보도는 위대한 수령의 영면이라 했지만 실상은 성병과 각종 합병증 그리고 노쇠한 몸으로 고통받던 노인이었을 뿐입니다. 마지막까지도 그는 치료와 위생을 거부했습니다. 샤워를 하지도 않았고 몸을 씻지도 않았으며 여전히 여성의 몸에서 씻고 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리주스이는 마지막 순간을 지키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규칙을 고집했다. 위대한 수령의 죽음은 신화가 아니라 한 늙은 남자의 고집스러운 최후였다. 중국인들에게 마오쩌둥은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 현재의 불만을 표출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하나의 상징이 된 것이죠. 그가 남긴 그림자는 중국 사회 곳곳에 여전히 깊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산대교였습니다.